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본 정순관입니다. 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느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합니다. 우리 최지민 박사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노력을 엄청 하시는 것 같는데 발표하시는 걸 쭉 듣고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모습과 특성을 가진 지역사회나 사회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아주 통일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게으름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게으름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는 비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이 나왔고 어지간하면 중요한 방향성만 이렇게 길을 안내를 해준다고 하면 좀 지방에서 좀 이상하겠지만 그 점을 잡아주시고 특히 예산하고 어느 사업은 어느 매칭 이것까지를 해버리면 이게 지방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조금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보니까 사계의 아주 전문가들이셔서 7분이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90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당 토론 시간을 9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정확히 지켜주시고 9분이 넘으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제지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프로나 자유토론으로 진행을 할 거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김대욱 교수님은 사례를 맨 마지막에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 다 뭐 행정혁신, 인사조직, 그 재정, 특화 산업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걸 다 들어보시고 그 사례에 투영된 그런 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많이 해보셔서 많이 해보셔서 자연스럽게 연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발표를 들어보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노출을 시킨 것 같아요. 모든 문제들은 다 노출을 시키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묘수가 나올까? 라는 점에 착안해서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아마 그 정답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데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이런 걸 중심으로 정확히 9분 안에 더 짧게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토론자들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선필 모건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대욱 전남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병기 전남연구원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한경록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회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항집 광주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성시영 한국행정학회 회장님부터 9분 안에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9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지금 이렇게 토론문을 이렇게 써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전남과 광주가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행정 체계가 광주와 전남의 행정 체계가 서로 중복된 것을 합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효율성을 효율성을 더 높게 한다. 이 관점은 매우 좀 부족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라는
것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통합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간의 성장 일변도의 국가에서 이런 성장 과정에서 갖고 온 이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그간의 서울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안 체제를 내놔야 된다. 대안 체제를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게 지방자치라는 말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권력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새로운 제도들이나 혹은 새로운 혁신, 그러니까는 지방의 여러 가지 경제나 산업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지역민의 삶을 더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행정 혁신이 있지 않으면은 기존의 이 정부 체제를 갖고서는 다시금 모든 것이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흡입이 되어지는 그런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강주와 전남 간의 두 개의 이 관청을 한꺼번에 합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이제 그 발제문에서 보여드리면은 사실 여기다가 제가 로컬 거버먼트라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사실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더구나 중앙 정부에서 이러한 통합의 과정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매우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작년 12월부터서 이 지방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과제가 어떻게든지 하는 나왔을 때 한국의 그간의 1940년대부터서 갖고 온 스테이트 빌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름 민주화 과정과 산업화 과정에서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지역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흡수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결국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부 체계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후에 통합특별시장이 되실 분, 그 다음에 이것을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앙행정 조직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정치행정 체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구나 우리가 이제 좀 가져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학문 쪽으로 좀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책 실험이라든가 혹은 근거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특히 AI를 활용하는 것. 최근에는 AI를 활용하는 수기 민주주의라든가 혹은 이렇게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효율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남 강주 특별시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더구나 이렇게 시민권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그 중앙과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또 제안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실제 이제 행정 체제에 있어서 이러한 이렇게 행정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헌신성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이 헌신성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역 헌신성은 단순히 그들에게 어떠한 이렇게 그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역 연고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재정을 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마중물, 그러니까 초기 형태의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민성장펀드의 조성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재무 위험에 대한 이렇게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통합 안정화 기금, 그러니까 통합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충당할 수 있는 재원들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의 이 교부세 제도와 그 다음에 그 소비,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부분이 이렇게 단순히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들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뭐 규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7번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강주 전남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데 진짜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산업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특히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앵커 기업들을, 그러니까 특히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앵커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통합특별시에 상당한 과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지방의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단계는 광역 단위에 있어서의 행정 체제를 지금 현재 그 개편한다, 특히 통합 정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과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기초 단위의 통합 행정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는 많이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과제가 향후에 있어서 병렬적으로 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의 쏠림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해도 강주 전남, 그러니까 전남 강주 안에서 실제 인구 소멸과 그다음에 행정 체계 단위에 있어서의 이런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특히 지역의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와 그런 참여에 기반해서 실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거는 기대가 크셔서 그냥 문제적 수도권 서울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양 원장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연구원들이 부지런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권선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권선필 교수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초대받게 된 이유는 대전 충남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제가 통합 찬성론자로 처음부터 가장 열심히 활동을 했더니 이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충남의 안희정 지사의 행정혁신 특보를 초기부터 해서 10여 년간 계속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던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뭐 이런 그 구호에 따라서 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최지민 박사님 얘기하신 현재 광역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어떤 한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통합을 제가 찬성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공무원 제도도 바꾸고 지방행정 조직이나 국가 운영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환점, 그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계속 찬성을 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맥락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그 세 분의 얘기 중에는 전부 다 이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방해에 관한 얘기가 짧게 있습니다.
우리 최지민 박사님이 47쪽부터 49쪽에 보면은 전체적인 국가 맥락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민원정 실장님이 발표하신 19쪽 아래 그림에 보면 행정 조직과 이게 어떤 맥락에 있는지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대성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자료의 31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역 안에서 이 행정조직 개편이 어떤 맥락인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서 그걸 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7월 1일 날 출발하게 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행정조직이 어떤 모습이 가면 좋을지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제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검토해봐서 만든 개인 의견이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상당 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쪽 지역은 전혀 디테일하게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거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중간 수준에서 좀 방향성이나 이런 측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통합의 의미와 통합 시장에 이제 특별히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건 다 그대로 가는데 바뀐 게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도청하고 시청이 바뀌는 거고, 시장과 도지사가 한 사람이 되는 거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윗부분, 특히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통합시장의 세 가지 의미는 정치적 의미, 행정적 의미, 역사적 의미, 특히 이 역사적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한국시의 통합특별시의 표준을, 모범을 설계하는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앞으로 진행될 대전 충남이나 다른 지역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처음부터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통합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제 네 가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통합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고, 그 이끈다는 게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변화의 설계자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변화해 가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민선 9기 특별히 이제 광주 전남의 맥락이기도 한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시민주권에 대한 얘기가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저는 이 부분 대단히 부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이 광주 전남에서 몇 가지 돌파구를 냈을 때 그걸 두 가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하나는 역사적 사명에 대한 5.18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반영돼서 이 변화의 설계자나 시민주권자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권역의 균형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4명의 부시장 체제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균형 발전, 내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진행을 할 때 통합시장의 필수적 책임은 통합 추진에 따른 법규나 조직이나 재정과 같은 거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메타 명제란 말을 썼습니다만, 큰 그림, 큰 이야기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시가 진행해야 될 과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통합이죠. 글자 그대로 광주 전남이 화학적 결합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 내용은 김대성 박사님이 얘기하신 많은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직과 인력과 재정을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힘든 거는 이제 법규나 기관 통합까지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은 국회나 중앙정부에 맡겨둘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시고 끌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5가지 과제를 포함시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지역 특화나 균형 발전, 특히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최지민 박사님 얘기하신 5급 3특에 대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있는 세 번째 과제는 이제 3대 전환인데 사실 이 3대 전환은 제가 생각한 거고요. 이거 외에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보니까 이제 우리 이 전남 광주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 그리고 돌봄이나 기본사회 전환, 그리고 디지털과 시민주권 전환 같은 것들을 이미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전환에 대한 것도 역시 시정 조직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정합성을 가져야 되는데 행정 통합을 하는 행정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실제 저희가 하는 게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정부가 아니고 이건 접근은 처음부터 행정 통합이라는 이름을 했거든요. 지자체 통합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한다고 하면 조금 이제 뉘앙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어쨌든 현재로 진행되는 건 행정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반이 될 거고, 말씀드렸던 균형 발전하고 그리고 시스템 전환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되는, 이게 중요한 과제고 되게 힘든 과제일 것 같습니다. 행정 통합을 하는 거, 균형 발전을 하고 또 이것이 시스템 전환까지 하는 것이, 시스템 전환이 시간을 걸려서 진행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정합성 있게 진행할 것인가, 이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시장에 현재 나와 있는 얘기를 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조직에서 네 가지 핵심 이슈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부시장 체계에 관한 거하고, 두 번째가 시민주권위원회, 특별히 이제 시민주권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장의 역할과 시장 중심. 어차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 전환 과정, 변화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한테 어떤 기능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마 되게 이제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고 방향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 생각을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행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3.4에 있는데 그 다음 쪽 59쪽에 보시면 적어도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7월 1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취임 100일 전후까지, 그리고 12월 말까지, 그리고 내년 취임 1주년 되는 시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해서 기간을 좀 정확하게 두고서 거기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로 제안한 게, 지금부터 6월 3일 당선되면 빨리 통합추진단 뭐 이런 거를 구성을 하고, 초기에 7월 1일 이후로 가면은 통합추진본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을 진행을 한 다음에 내년 27년 1월 1일 날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게 법과 제도나 예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적당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상 예산은 금년에 벌써 짜져갖고 진행되고 있고 조직도 다 구성된 상태에서 7월 1일 당선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디테일하게 정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민주권회 같은 거는 7월 1일 좀 늦게 하든지 임시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그러니까 27년 7월 1일부터 하든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이행 메커니즘을 설계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혁신 인사에 대한 제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5.2에 있는 직위별 인쇄 설계 같은 거는 너무 민감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 데이터가 일부 제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이디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멀리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시장이 되시려고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다 듣고 계시겠죠. 당신이 시장이 되면 뭘 다르게 추구하실랍니까? 어떻게 운영하실랍니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스스로 답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토론회를 보시면 이 질문에 좀 생각을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남 광주는 민주 성지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강하게 체화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병기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연구원 오병기입니다.
오늘 뭐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저는 주로 이제 재정 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실은 이제 그 두 광역 지자체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서 재정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뭐 한 20조 원 정도가 통합 예산 규모이다. 거기에 연간 5조 원씩 20조 원이 더 추가로 올 거다. 그러면 4년 정도를 합쳐놓고 보면 한 100조 원 되거든요. 광역 본청 합쳐졌을 때. 뭐 그런 얘기들 위주로 좀 그 논의가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뭐 간략하게 정리한 것처럼 사실은 시, 구, 군까지도 고려하는 재정적인 어떤 통합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기초 이제 자치단체 쪽의 재정 규모가 광역보다 더 큽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광주시하고 전라남도 본청 예산을 2024년 결산 기준으로 합쳐놓고 나면 19조 5천억 원인데요. 27개 시, 군을 합치면 27조 2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8조 원 가까이가 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왜 그 기초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제 자료에다가 간략히 정리했으니까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방세 세목 구조의 차이라든가 조정 교부금의 어떤 그 배분의 어떤 기준이나 또는 비율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난다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제 그 교부하는 지방 교부세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얽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지민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통합특별시와 그 다음에 시, 구, 군이 어떤 역할 분담을 좀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예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획과 계획, 그 다음에 어떤 그 재원의 확보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모양새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실행, 이거는 이제 시, 구, 군에서 해가는 이런 책임 역할 분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봤냐면요. 그 첫 번째가 지금 뭐 특별법에도 이제 시 이제 구 군의 대부분의 어떤 그 자치 사무들을 재원과 함께 이양하는 것을 상당 부분 좀 담아놨습니다만은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뭐 가닥을 치기가 굉장히 현재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사무에 있어서 주로 이제 대부분의 사무가 광주광역시 본청에서 광역 사무들을 담당하고 있고 재원도 광주광역시 본청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특별시 출범 이후에 어떻게 가닥을 칠 것이냐가 사실 여러 이제 핵심 쟁점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광역 사무라고 못 박아둔 게 있고 자치구에 살 수 있는 사무들에 대해서는 이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못 박아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특별시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현재 사무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로 특별시 본청 즉 광역적인 사무, 광역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사무를 이제 뽑아내는 작업, 그 다음에 자치구로 보내도 될 것 같은 사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이후에 이 자치구로 이제 그 사무를 이양하면서 재원도 같이 보내는 것이 가장 단기적으로 먼저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사실은 아까 제가 4년간 광역본청 1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초까지 따지면 대략 한 210조 원 정도 되는 재정 규모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본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가 49조 3천억인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거기도 이제 자치구들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서울시 본청의 예산 규모를 뛰어넘는 우리가 재정을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왔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 특별시장과 27개 시구 군수님들이 대타협 또는 뭐 대협상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그 통합적인 예산 과정을 도입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우리가 4년간 민선 9기 동안 이 특별시가 진짜 준 서울급으로 클 수 있는 이런 예산의 어떤
이 규모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의 이제 우선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중기 재정 계획을 광역이랑 기초가 다 따로따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좀 더 실질적이고 통합적으로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제적인 예산 투자 계획은 별도로 좀 수립하더라도 큰 틀에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내서 4년간 210조 원을 우리가 어떻게 굴려가서 이 위기 시대죠. 사실은 인구 위기 시대이고 또 탄소 중립의 위기 시대이고 여러 가지 위기 시대인데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 될 수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가졌던 자치권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그 재정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뭐 재정의 어떤 권한이나 이제 사무의 어떤 공백을 이제 좀 메꾸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역적 사무와 기초로 이행할 수 있는 사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치구 5개가 수행해야 될 광역 사무들에 대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이제 뭐 시구군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행정구역을 통합한다든가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해 나갈 때는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특별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어떤 이 뭐랄까 여러 가지 그 전략들 또 그런 어떤 행동들이 같이 병행이 된다 그러면은 4년 동안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4년 이후에도 이 특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광역과 기초 간의 어떤 재정적 행정적인 그 대타협과 협상 또는 이런 걸 통한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그 최종 정책 그 귀결되는 점이 돈 문제로 귀결되는데 역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혹시 이게 재원 배분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준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인구거든요. 사람으로 그냥 나누기 얼마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가장 호소력이 있는 설득력이 있는 기준이 돼서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최지민 박사께서 우려하셨던 그 분산화 함정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품고 있다라는 것을 정책 기관자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n분의 1로 기착되지 않게끔 정말 전남 광주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배분의 메커니즘도 좀 생각을 해볼 점이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우리 한경록 광주연구원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산업 특례하고 산업 활성화 파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집 66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7월 1일부로 출범도 하고 특별법도 시행이 되는데 그 제1조 목적을 보더라도 이런 첨단 산업 발전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 이제 3편이 사실 산업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2장을 보더라도 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벌써 130여 조항에 가까운 특례들이 지금 담겨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지역의 주력 산업인 에너지나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적시가 돼 있기도 하고 뭐 방산과 반도체 연계라든가 AI와 에너지의 융합 이런 형태의 연계 산업에 대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담겨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미래 산업인 양자나 방위 산업 이런 것까지도 잘 이슈화해서 지금 담아져 있는데 제조업에 많이 치중을 해 놓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뭐 유통산업 발전법이나 생활물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근거해서 특례들 좀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굳이 이제 221, 347조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뭐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이슈는 담겨져 있습니다만 당장 물류만 하더라도 이제 물류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도는 시스템은 AI 드론 로봇과 다 연계되고 있어야 되고 또 플랫폼 노동자의 어떤 노동이라든가 일자리랑도 연결이 되고 어떤 실증 영역의 확대 다 지역의 어떤 주요 이슈랑 맞물릴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미 이렇게 이제 잘 만들어진 내용들을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면은 뭔가 활용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한 3개 정도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전쟁 중에 이제 뭐 고유효과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전남미 기간산업이 석유화학 철강 조성 관련해서도 특례 조항이 지금 18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안에 이 세 산업을 딱 명시해가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런 어떤 통상 변화가 있을 시에 재정산업과 연계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미 별도의 조항으로 또 각 산업별로 특례가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186조를 봐도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라는 특례가 또 있어요. 이것도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상생 1호 사업으로 반도체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는 했습니다만 행정통합이라는 이런 이제 어떤 분수령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 기획을 해가지고 통합특별시장 권한 하에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 빠르게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미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 분야에 걸쳐서 특화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지역은 지금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 지정을 위한 신규 기획안 같은 것도 빨리 좀 고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244조에 집적단지 지정 특례가 있고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원래 시작은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이렇게 이제 10년 1조 원으로 시작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법적인 제도 하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왕 이제 전남으로 이 범역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또 올해 1월부터 이 법이 또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인공지능 집적단지 1호 지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서 위상을 좀 더 크게 강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국토 면적의 12%의 지금 이런 인구나 GRDP가 50% 이상 이렇게 이제 몰입이 되고 있고 이슈는 지방 청년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2월에 이제 지역에서 설문을 했는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 확대 및 산업 육성이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적시는 안 해놨지만 연령대로 봤을 때 20대에서는 이게 33%로 제일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최지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5국 3특 안에서도 결국 이제 이슈는 이 산업을 어떻게 이제 키울 건가 하고 민현정 실장님 발표에서도 그 인센티브 4개 중에서 결국 이 산업 활성화라는 큰 영역이 있고 밑에 그림도 있습니다만 규제 완화라든가 산업 클러스터 형성 이런 이슈들을 좀 중요하게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68쪽 보시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모든 산업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특별법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져 갈 새로운 제도 그 새로운 제도까지는 지금 연계해서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제도권 하에서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니까 앞으로 곧 계속 나올 이런 법들을 좀 보면서 같이 좀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메가특구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광주는 이미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6월 선거 끝나면 바로 발의가 될 것 같은데 메가특구 특별법이 이제 나오고 아마 거기에 준해서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메가특구 만들려고 하는 이슈를 띄울 겁니다. 누가 봐도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재생에너지 다른 건 몰라도 재생에너지라든가 AI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선점해야 될 그런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서 메가 샌드박스로 이렇게 이제 키우는 측면도 있고 특구 측면에서 보면 규제자의 특구가 글로벌 혁신 특구를 거쳐서 지금 이제 메가 특구 형태로 이렇게 광역을 연결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혁신이나 인센티브, 뭐 정주, 인재 유치 이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차별화된 특구 형태로 가야지. 이미 최근에 국무총리께서도 새만금을 뭐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할 정도여서 1호 특구는 새만금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재생에너지나 AI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통합특별시가 상징적이기도 하고 메가특구 4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국가 단위에서 이미 돌고 있는 남북한 반도체 혁신 벨트가 있기 때문에 광주, 부산, 구미가 역할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통합된 특별시 안에서도 광주, 나주 뭐 기획을 뭐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순천 뭐 이런 데랑 좀 역할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고 제250조에도 저희들이 특례를 담아놨듯이 앞으로 8월 11일부터 이 반도체 산업 특별법이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제35조를 보면 특별회계 설치 운영 관리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의 특별법 특례하고 어떻게 빨리 맞춰가지고 가져갈지 이런 고민들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고 AI 관련해서도 광주가 국가의 데이터 센터를 들고 있지만 앞으로 장성이라든가 해남 등지에 들어올 국가의 컴퓨팅 센터 뭐 최근에 SDS 컨소시엄이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착공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적인 연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역시 데이터 센터법이라고 보통 과칭 부르는데 엊그제 이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계속 보완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나 메가특구가 우리 지역하고 다 밀접한 그런 법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법의 특례랑 이런 것들을 좀 결부시켜가지고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광주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인재 플랫폼이라는 장점들하고 전남의 공간자원 에너지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지역 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전환점으로 돌파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권역별로 어떤 산업들을 딱 이렇게 심어 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이제 심어진 그런 권역별 산업들을 권역 간 어떻게 기능 연계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끌어올릴 건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저는 보고 있고 뭐 대부분 광주 전남 지역에서 특화 산업이라고 하면 아마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AI 클러스터 부분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에너지 플랫폼의 혁신 부분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를 새롭게 하나 조성해 나가는 거랑 미래 모빌리티 전환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광주나 영광 한평뿐만 아니라 넓게 뭐 UAM, AAM, RAM 다 보면 뭐 고흥 이렇게 지금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기능적으로 반드시 연계돼야 될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나 뭐 푸드테크까지 이렇게 통합해서 새롭게 이렇게 생명과학 산업화하는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지역 내에서는 이런 산업 특화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작동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특례를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목하고 또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법령이나 제도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기우식 정책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시민 주권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광주 전남광통합특별시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광주 연구원이나 전남 연구원에게 서운한 말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행정통합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 주권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법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통째로 빠졌었고요. 행정 정치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민 주권 제도 설계 방향은 사실은 일반법에 의해서는 실현 되는 수준 자체를 뛰어넘는 것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들려드렸더니 일부의 학자분들은 야, 그 개헌 사항이야 이러기까지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전남 광주의 시민 주권 제도가 어떤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질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개헌적 바지로까지 제기할 수 있는 마중 역할까지 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좀 강력한 시민 주권 제도가 설계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특별법 개정의 요구들이 있을 것인데 이때만큼은 시민주권 제도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
만들 때 두 연구원도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민주권 제도를 좀 제대로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정통합 그 자체의 성공 요인에서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행정통합이 뭐 우리 민영렬 박사님 발제에서는 굉장히 지역사회의 성숙한 여론이나 민의의 반영인 것처럼 말했지만 저희 시민사회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위로부터의 통합 과정이나 한계를 뚜렷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사후 조정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행정통합이 가는 한계가 곧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어떤 요구들이 분출되면 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건데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어떤 거버넌스 기능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의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신뢰도 높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죠. 시도의 불균형성부터 좀 시작을 해서 민주당의 어떤 일당 독점 질서가 가지고 있는 행정과 의회의 어떤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까지 포함해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의회 권력을 통한 이 갈등의 조정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는 약간 우려되는 바가 많다. 이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민주권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권선필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굳이 이제 많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굉장히 주목하는 거는 이렇게 시장 후보들 어떤 분이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사회가 혹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주권을 기존의 시민 참여 제도의 양적인 확장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굳이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저는 기존의 시민 참여의 제도들은 행정 권력에 의해서 포획되어 있는 상태의 시민 주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이걸 양쪽으로 살짝 늘리는 것으로는 좀 이 시대에 맞는 특히 행정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가야 될 전남 광주의 이 상황을 고려할 때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70쪽에 나와 있는 포획된 시민 참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방향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어떤 주권이 행사되는 구조는 예산과 조직과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권한에 의해서 행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소한 저는 이제 시민 주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그 일반 예산 규모의 한 2% 정도, 현재 뭐 전남 광주 예산을 단순 합산으로 해보면 일반 예산이 한 18조 정도 규모일 것 같은데요. 2% 정도면 3,500에 4,000억 정도로 나올 겁니다. 이런 정도는 이런 예산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규모가 대단히 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1%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제도도 약간 굳이 평가하자면 행정에 포획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실험을 실행할 때에도 약 1%로 출발했다는 것도 매우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점이고 저는 이거 한 2% 정도까지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1% 정도는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민선 7기 광주시 민선 7기 기획조정실에서도 참여예산 제도를 설계할 때 당시 일반 예산 규모 1%까지 실행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고 논의를 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게 실행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이 시민 주권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실행 기구적 성격으로 저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 기구로서 뭐 이거는 시민 주권위원회든 이름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이 시민의 주권, 시민의 의지를, 시민의 정책 의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의결 구조를 가진 합의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또 이 결정된 사항을 행정 안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집행 체계로서의 시민국 같은 게 설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구조를 통해서 시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뭐 몇 가지 아이디어 정도를 71쪽에 담았는데 이 문제는 내일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이 시민주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시장들에 대한 정책 제안을 대한 안을 지금 만들 생각이에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여러 경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의 핵심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큰 개념은 이 문제를 해석할 큰 개념은 그동안에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지를 나름대로 그 뭐랄까 자임하여 반영하려고 했던 시민사회는 행정과의 관계를 적대적 대항력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풀어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행정 권력에서 포획된 시민 참여제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참여적 거버넌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중간 단계로 협력적 대항력을 가진 그런 식의 시민 주권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 어떤 적대적 대항력과 또 참여적 거버넌스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할 때에만 시민 주권 제도가 좀 정당히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은 좀 드립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시민사회도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해 나갈 건데요. 이런 제도들이 설계되는데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고, 이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자체 역량, 시민 역량도 좀 더 축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중축적 구조와 연계하에서 이 시민 주권 정부가 행정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를 아주 사례까지 제안해 주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행정권력에 포획된 시민주권이라는 것으로 뼈아픈 자기 반성적 주문도 해 주셨고, 저는 평소에 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수기민주주의, 시민의회, 뭐 위원회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고, 핵심은 그런 각종 위원회가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흔히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의견 듣고 그냥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식은 한계가 있어서 제가 다른 강의를 할 때 반드시 그런데 조례로 협상권이라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된다. 논의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물론 최종 결정은 선거직들이 하지만 그런 위원회 구성에서 안을 마련하면 그 안을 가지고 협상권을 갖게 조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정책 결정자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정책 결정자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의 의무를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 이래야 이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제로서 작동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흔히 했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맹점, 요즘에 전국에서건 지방에서건 의회 권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저도 목도하고 있고, 이런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민주주의 강의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항집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논의되고 한 기간이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오늘 요 전체적인 포럼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제기가 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공간계획, 특히 이제 광역생활권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전남 광주 그 전에는 용어로는 초광역권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행정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앞에서도 발제자들 쭉 얘기해 주셨지만 인구 감소나 지금 지방 소멸 여러 가지 지역 전략 산업의 침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간계획 지역 국토 지역 개발 관련된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수도권 일극 집중이 된 게 결국은 지난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국토종합계획 한 50년 기간 동안 해왔던 성장 거점 전략의 함정에 빠진 거라고 사실은 봐야 되죠. 우리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이 되게 보면 우리 산업화하기 전에 농촌도시 중심에서 중소도시 그다음에 대도시 광역시 중심으로 쭉 성장을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국토 지역개발 정책이나 또는 행정체계 또는 공간계획 체계 가지고는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제 한계에 접했기 때문에 구조적 전환에 대한 압박이 쭉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굉장히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이 됐지만 이제 대외적인 측면의 어떤 비교나 경쟁력보다는 내부에서의 이 불균형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 그 지역 발전을 더 위협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도 쭉 말씀하셨지만 그 뭐 충청권도 그렇고 대경권 또 동남권이나 우리 호남권 부분들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정부 들어서면서 중앙 정부의 어떤 외부 충격적인 요법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전환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두 개를 합쳐서 광역 생활권으로 만들고 메가시티로 만드는 부분들은 사실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도입되면서 메가시티 전략이나 뭐 시티 리전 스테이트 뭐 또 단일 도시국가 여러 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균형 발전, 균형 개발 전략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5개 이제 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해서 그 전략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5국 3특도 사실은 거기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균형 성장, 이제 균형 발전에서 균형 성장에 조금 방점이 찍혀 있고 그 동안에 우리 참여정부나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배분 전략이나 분배 전략에서 보다 이제 좀 특화 성장으로 가는 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성장극을 결국은 다시 이제 우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 하는 부분들 측면에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공간계획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으로 7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지금 광역 생활권에 대한 그 도표가 있죠. 그래서 현재 광역 생활권은 국토 지역 차원에서는 이제 국토기본법에서 우리 초광역권 계획, 뭐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으로 쭉 계획 체계가 있었고 작년까지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쪽 연구원에서 또 초광역권 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통합특별시가 되면서 사실은 좀 물 건너간 측면이 있고 또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체계, 공간계획 체계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이런 체계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계획 체계들을 이제 우리 전남광주특별법에서는 특별시 종합계획, 기본계획, 그다음에 광역생활권 계획, 그다음에 수많은 부문별 종합계획으로 아울러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위상이나 계획의 내용이나 위계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죠. 물론 특별법에서 특별시 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시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기본계획은 사실은 광주시에서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특별시 기본계획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종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광역생활권계획, 지난번에 우리 김대성 박사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취지가 결국은 광역시가 없어지고 도의 광역행정체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 이 광주광역생활권의 어떤 계획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들어가 있긴 한데, 그가 제일 우선적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최재민 박사도 얘기하셨지만 여수, 순천, 광양이나 이런 지역들의 어떤 발전 전략을 위해서도 역시 또 광역생활권이 필요하고,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또 저희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끌고 안고 가야 될 또 서부생활권, 목포와 신안과 무안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들의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하는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저거를 쫓는다 그러면 결국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광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생활 기반이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빨대효과 아까 말씀하셨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주는 상당히 이제 집중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물론 기아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AI 우리 자율주행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기반이 매우 약한 건 사실이죠. 반면에 지금 여수, 순천, 광양은 상당 부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지만 역시 거기도 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서부권은 산업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조선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산업의 전략 산업들을 도출은 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또 경쟁적이죠. 다른 광역지자한테 경쟁적이어서 과연 여기에 잘 집적될 수 있을지, 그게 또 지역개발의 도시개발의 파급 효과로서 연결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70년대부터 쭉 도시개발해서 지금 50여 년 지났는데, 우리 도시 순위 규모 법칙, 우리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결국 균형발전 전략의 측면에서 도시 순위 규모 법칙에 보면 수도권의 집중도가 뭐 50% 넘었고, 사실은 부울경 쪽도 그 도시 순위 규모 법칙에 비하면 보면 거의 한 2,500만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못 따라가고 있고, 광주나 뭐 우리 전남이나 대구는 더 열악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순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도권의 상당한 기능들을 광역에 분산을 해주고 중추적인 산업 기능들을 조금 내려줘야 되는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거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의 어떤 논의 구조나 지역 개발의 어떤 배분 구조가 우리 특별시로 통합되면 똑같은 현상들이 광역생활공간에서도 문제가 역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특별법이나 그동안의 계획 체계에서 이를 파악해 볼 때 광역생활권이 해야 될 역할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쨌거나 단일 통합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통합시 전체를 아우르는 생활권으로서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행정체계라든가 산업체계를 갖추는 초광역권 계획의 광역생활권의 단위로서의 계획 단위를 가지고 발전 전략을 만들어가는 거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주 대도시권의 광역생활권 또는 동부 지역의 광역생활권, 서부 지역의 광역생활권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과 삶의 질, 그다음에 인프라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죠. 플러스 그 세 개의 광역생활권, 뭐 우리 네 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뭐 우리 중부권까지 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광역생활권들을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연계하는 그 광역권 간의 연계 전략이나 연계 기능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로 보면 74쪽에 그래서 물론 똑같은 구조는 아닙니다만 수도권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는 대로 서울시 자체만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에 고양이나 의정부나 양주나 이런 데와 다 연계해서 발전축을 형성을 하고 전략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양쪽 연구원에서 광역도시계획,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국토부에 지금 승인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사실은 현재 광역도시 계획은 그린벨트를 조정하는 기능 외에는 별다른 역할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인프라를 서로 연계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약고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생활권 계획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 전남 광주 통합시가 되면 하나의 단위 생활권으로서의 계획의 중요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역 세 개의 광역권 또는 네 개의 광역권이 됐을 때 거기에 서로 간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부분들을 또 만들어서 이 조율을 해야 되는 한 단계 또 거쳐야 되는 부분들의 성격이 있고요. 또 거기서 해야 될 부분들이 광역교통, 뭐 예를 들면 아까 광주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을 순환하는 어떤 BRT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이게 철도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전략산업 간의 역할 분담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광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광주 대도시권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이미 산업을 유치한다거나 하기에는 벌써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의 제약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광주 그 대도시권은 어떤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연구, 개발, 기획 또는 광역이나 국제 업무 기능, 행정 기능들을, 고차 행정 기능들을 더 육성을 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이제 또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은 상당히 또 수도권에서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받아오고 배분해 오느냐 하는 부분들 상당히 필요하고, 또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앞으로 특별법에 있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담아서 잘 수립하느냐의 부분의 문제, 그리고 벌써 통합이 되고 나니까 저희 계획 공간계획 하시는 분들은 그럼 광주 전남 통합이 되고 나면 그린벨트가 왜 필요하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질문들까지도 공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이제 시장님 새로 이제 6월 3일 선출이 되시면 우리 뭐 인수위원회가 됐던 또 국정기원회가 시기획위원회가 됐던 바로 구조전환의 기반 작업을 하는데 아마 4년을 상당 부분 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까 최 박사님 중앙정부도 5년 단임으로 그런 역할 성과 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마 4년에는 그 기반만 닦고도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공간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을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90년도, 91년도죠. 당시에 전남발전연구원에 들어가서 저도 종합개발계획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공간계획 하시는 학자들이 광주 전남으로 오면 광주를 엔진으로 서부권과 동부권을 양 날개를 삼아서 호남이 비상해야 된다 라는 말을 최근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통합이 되면 내부적으로 광역권으로 해서 그 광역권을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보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아까 그 서울에 있는 최모 교수님이 항상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좀 발상을 바꾸자라는 말씀을 내가 어디 가서 한 적이 있어요. 제발 공간을 여기저기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 시대는 좀 그만 내려놓고 공간을 연계하는 계획을 짜자. 대신 모든 지역의 소위 생활 기본 서비스는 국가가 마련해 주라.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공간을 선택하는 자유를 갖게끔 지역을 바라봐 주라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이제 공간계획 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역의 기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주라. 국가가 해주고 공간을 연계하는 인프라 같은 거 지역에서 논의에 거쳐서 해주면 주민들이
자기가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 어디에서 내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인지, 그러면 지역의 기본 서비스가 확충이 되면 선택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아까 성시영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접근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도 일맥상통하면서 생활권 계획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대우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쭉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수용하고 해결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다 발표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쭉 한번 토론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제가 토론 주제를 바꾸고 그래서 주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행정통합 사례 출범 준비 시즌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좀 더 공부를 제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좀 뭔가 좀 성급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러면 기존에 준비했던 걸 좀 짧게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통합이 사실 이 지방정부 개혁의 수단으로 많은 국가에서 활용이 됐고, 그리고 연구도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그래도 시사점 줄 수 있는 해외 행정통합 사례가 뭐가 있나를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 특히 지금 시즌에 맞는 출범 준비 단계 그리고 출범 초기에 시사점을 있는 사례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봤는데요. 프랑스 레지옹이랑 캐나다 오타와 그리고 대만 행정통합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랑스 레지옹은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게 광역 정부를 통합한 사례로 유럽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게 초광역 행정 경제권을 만들려고 한 그런 개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전체 22개가 있던 것을 13개로 줄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권을 만들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층 간 권한도 새로 배분을 했는데요. 광역과 그리고 기초 간의 권한도 새로 정확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레지옹 통합의 종합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재정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명분을 했지만 실제 많은 연구에서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또 주민 접근성이 저하되고 지역 정체성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부르고뉴, 프랑슈, 콩데, 노르망디 레지옹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기존에 이미 사발적이고 상향적인 논의가 있었고 역사적인 동질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를 적절히 잘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알자스, 로렌 등이 합해진 그랑테스트라는 레지옹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통합이 진행됐고 스트라스부르를 단일 수도로 지정을 했으며, 알자스 지역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그런 사례라서 이 지역은 결국 정체성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알자스가 유럽 알자스 공동체라는 사실상에 분리된 그런 지역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사점을 보면 이 행정 통합의 성패는 단순히 시범 자체가 아니고 통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충분히 예측하고 흡수할 수 있는 준비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심도시 청사, 권한, 예산,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잘 정해야 한다라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오타와 통합인데요. 이것도 국내에는 뭐 거의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캐나다 오타와 통합은 캐나다의 오타와 칼턴 광역정부와 기초정부를 합한 그런 사례고, 여기는 이제 도시와 농촌을 통합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과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 전환위원회라는 그 조직인데요. 이게 출범을 전반적으로 관할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이 전환위원회는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 지방정부 전체를 정치행정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캐나다 오타와 통합의 효과는 초기에 행정 효율성이 달성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과 주민 체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타와 전환위원회인데요.
자, 이건 통합시 출범 전에 사실상 그 새로운 도시 정부의 기본 설계를 맡은 기구인데 7명의 주정부 임명직으로 구성돼서 이 기구는 일반적인 그 인수위원회보다 훨씬 강한 권한을 가진 통합 정부의 설계 기구였다라고 합니다. 다음 줄에 있는 10대 업무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80개 이상의 팀으로 다양한 방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기구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했지만 비민주적이고 비밀주의적이고 독재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결과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반발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제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오타라 사회의 시사점으로 저는 전문성 있는 통합준비기구의 설치와 법률상 권한 명확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견 수렴 절차의 제도화와 전환 과정의 민주적 공개가 꼭 필요하다라고 시사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타와 사례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이 1년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짧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이 1년의 준비 기간 이후에 안착에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한 안착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을 시사점으로 발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대만 사례인데요. 이 대만 사례는 그 우리와 비슷하게 광역행정 통합의 사례인데 국내에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대만 사례를 국내에 알린 분은 옆에 계신 권선필 교수님 정도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데 대만 사례도 마찬가지로 명분이 비슷했습니다. 행정 효율, 중복 기능 축소, 지역 간 균형 발전, 재정난 완화, 도시 경쟁력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결과는 업무 혼선, 공무원 불안, 권한 분장 불명확, 법령 미정비, 재정 압박, 주민 체감도 저하, 민간단체 통합 갈등 같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겼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직, 인사, 법제, 재정, 민간단체, 주민 심리까지 통합과 관련된 광범위한 그 종합 선물 세트의 조정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제가 쟁점으로 제안해 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뭐 공무원의 인사 문제, 뭐 보고 체계의 문제, 업무 방식의 문제, 뭐 법령 정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 나타난 곳이 대만 사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주민의 체감과 심리적 반발인데요. 대만도 통합 전에는 어느 통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밋빛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이 주민들이 행정효율 미향상 그리고 민원 처리 절차의 복잡성, 지역 간 서비스 차이, 외곽 지역 소외감 등으로 인해서 결국 통합 후에 달라진 게 별로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만 사례의 시사점으로 저는 이 통합이 뭐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 조직 내부도 있지만 지역사회 전체를 동시에 흔드는 초대형 제도 변화라는 점에서 이런 점을 잘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결인데요. 사례의 종합은 프랑스 사례에서는 기능 분산을 통한 권력 집중 완화가 필요하다. 오타와 사례에서는 통합 전에 강력한 전환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만 사례에서는 광범위한 조정 비용이 발생하므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해 봤고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남 광주의 이 통합 속도와 준비 속도는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통합 추진단, 뭐 준비위원회 등이 구성되고 있음을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뭐 회의 내용이 뭐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비민주적이다 이런 그런 갈등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 과정에 민주적이고 공개적이고 참여적 준비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7월 1일 출범에 맞춰서 이 모든 것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착륙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이 광역 행정통합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잘 준비하고 잘 추진해서 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저도 연구하고 있지만 이 국제적인 행정통합의 성공 사례로 꼭 연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밝히면서 토론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통합 과정을 관리할 때 지역의 정체성 또 의사결정 과정의 정통성
이거를 추구하면서 하는 게 지속 가능한 구조 개혁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사례가 관통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의 결정과 행동이 그렇듯이 그것을 지향하면서 대응하는 것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대응하는 건 조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정체성과 정통성을 추구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분 토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이 혹시 발표하시는 분이 여기서 뭐 코멘트 할 것이나 답할 것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질문이 없으셔서 예. 혹시 세 분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두의 그 우리 정승관 위원장이 말씀해주신 사안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신대위원회에서 기능과 사무 관련된 거와 예산을 매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제 그 초강력 단위 산업을 지금 이제 올려보낸 사업들을 내용을 봤더니 너무 산업 일변도에 이제 권역 단위에서의 시너지가 창출되기 어려운 예산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좀 이제 좀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5국 3특 계획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주민이 이제 좀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과 정주어권 개선과 이게 권역 단위에서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것들이 매핑이 돼야 되는데 그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144개에는 그런 것들이 분절적으로 막 각각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것들이 지역에서 진짜 5국 3특 실현에 필요한 예산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이 당초의 그 국정과제에서의 계획과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 기능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 예산을 지역으로 다 완전히 넘기는 재정 분권까지 같이 고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정부에서 관련돼 있는 기능과 사무와 예산을 다 통제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이게 지특회계의 초강력 개정에 1차 담기고 이제 아예 그 지역의 자율 그 재정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 절차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두 번째 김대옥 그 교수님 해주셨던 그 전남 광주 통합 추진위원회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저도 위원이라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발족식이 있었고 내일도 이제 그 회의가 있어서 제가 광주에 좀 왔습니다. 매주 6월 31일까지 일단은 그 위원회 관련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이제 해당 추진위원회가 있을 예정인데 논의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이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그 운영 세칙에 보면 그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게 일정 부분 두 개 추진단에서 필요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를 드는 경우엔 비공개를 한다. 그래서 관련된 회의록은 두 개 추진단과 뭐 광주 관련돼 있는 전남, 광주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해서 어떤 안건들이 논의가 되었고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저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개의 추진단에서 이제 정리했던 사안들이 어떻게 돼 있고 이후에 그 일주일씩 뭐 만난다고는 하지만 아주 제한적인 시간밖에 없는데 어떤 안건들이 좀 사전적으로 학습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 보인다. 그럼 매주 있는 회의 안건을 매주 그때 주지 말고 미리 다 이제 각 주별로 줄 수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리스트를 좀 주면 필요시 이제 뭐 제한된 시간 내에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의견도 좀 듣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통합추진 그 위원회에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두 개의 그 각각의 그 본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실무단에서 조율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합의가 되는 그 안 되는 지점에 대해서 그 지금 다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각 전남 측, 광주 측 그리고 행안부 측의 위원들이 합의가 안 된 사안에 대한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후 그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통합특별시장님이 하셔야 될 계획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통합추진준비위원회는 그거를 앞서서 논의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행 그 7월 1일자 출범을 위한 시스템 구조와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인프라 형성에 필요한 합의가 되지 않은 지점을 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 조정의 계획과 그다음에 그 기초와의 관계 설정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논의 안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하실까 봐 그 말씀 좀 보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벌써 들려오는 소리가 5조 20조 준다 그러니까 그냥 준 줄 알았더니 주는 쪽 입장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주지요라는 소리가 이미 나와서 그 근거를 만드는 순간부터 지역 의사 결정은 제약된다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으시죠? 예, 혹시 주 원장님께서 예, 세 분의 발제 또 7분의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우리가 목표했던 내용들이 다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6대 핵심 과제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시민 주권 실현에 대해서는 기후식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성부터 해서 우리 연구원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연구까지 말씀해서 쭉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이 복잡할 때는 뭐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행정 통합에 있어서는 첫째가 행정 통합으로 인한 관리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행재정 부분, 인사 부분,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행정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 뭔지. 그래서 지금 논의가 좀 됐습니다만은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강력 생활권을 좀 형성해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도시로 자립 경제권으로 거듭나는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저희 연구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토론을 또 발제를 들으면서 좀 논의를 우리끼리 좀 구체화해야 될 부분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치권 강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최진민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분산을 강화하기 전에 조정력을 먼저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우리 통합에 대한 모델 중에 우리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시면 강력시의 어떤 발전 모델보다는 강력도의 모델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성시경 회장님 또 김항집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한 내용들에 보면 특히 중심 체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지역의 권역별 발전의 전략은 거점 중심의 강력 중심과 거점 중심의 어떤 발전 전략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력 도단위의 어떤 모델로 갔을 때는 그 부분하고 좀 일치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또 하나는 아까 성시경 회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권역 단위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부분도 권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적인 어떤 절차적인 통합의 절차적인 문제보다도 기능적인 어떤 모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 통합의 여러 가지 진행에 효과적인 것 같아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6가지 지금 핵심 과제를 통해서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를 하고자 했는데요. 굉장히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순관 자장님께서 잘 또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최치국 위원장님, 김영선 위원장님, 또 우리 성시경 회장님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지역의 기본 서비스를 확충하는 파트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계하는 부분도 내부적인 연계 문제하고 외부적인 문제하고, 광주 전남무 밖에하고 여기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능적으로 좀 소팅을 해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라는, 행정 체제 정비 파트하고 산업 배치 파트하고도 좀 나누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기능적으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외부하고 연계는 거의 그 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평소에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왜냐하면 광주 전남의 수도권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면 반드시 외부하고 연계망을 구축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최지민 박사님께서 분산의 함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요즘에 중진구구 함정이라는 말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중진으로 멈춰 선진구로 진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소득이 많아지면 갈등이 양산되고 그게 증폭돼서 의사결정이 잘 안 된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각종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 두 개의 집중적인 요소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발목을 잡는다라는 그 주장인데, 마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추진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안고 와서 이런 문제가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건 정말로 좀 모든 사람들이 직시하고 그걸 뛰어넘는 마음을 합하는 주장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점을 좀 상당히 강하게 제도화를 해서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